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이영훈의 역사 비평 주제 제목은 왜 일정기인가 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일정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정기 근대화 재론. 그러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그 기간을 저는 일정기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좀 생소하게 느꼈었을 겁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해명을 하고 다른 주제를 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왜 일정기인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오늘날 한국의 역사서나 역사교과서나 정부의 공식 용어에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는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대두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식화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아주 드물게 각종 기록에 나타날 뿐이고, 이것이 교과서나 역사 통사료나 또는 정부의 공식 용어로서는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것이 갑자기 공론을 거치지 않고 위에서 상명하달식으로 이것이 공식화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 지적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당에 소속가 있는 정경희 의원이 쓴 책에서 한국사 교과서 왜 문제인가라는 그 책에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에서 먼저 쓰는 용어입니다. 북한은 미군정기를 가지고 미제강점기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시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그와 같은 역사관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일본이 일제가 조선을 지배한 시기도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용어를 공론을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식으로 이게 갑자기 사용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잘 알려진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있었던 3.1절 기념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리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 연설을 자동차 안에서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분이 자국의 역사를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연구실에 머문 학자의 길 넘어서서 이 사회적 발언을, 특히 그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대한민국 역사를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맞추어 고등학교에 보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은, 특히 그 금성사판 교과서가 유명했습니다만은 명시적인 서술은 없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억누르고 성립한 정부다. 또 다른 그들의 기록을 보면은 반민족 세력의 하나의 사단이다. 불법적인 비정통적인 사단이다. 단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서의 형식을 빌어서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때를 맞추어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법률 용어로서 쓰였습니다. 그 후에 한국 근현대 교과서에서부터 그렇게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역사 용어를 주도한 분이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대로 너무나 격렬한 용어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비판했습니다. 정의가 패배했다. 그런 나라는 존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가 왜 있어야 합니까? 진정거를 했다면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마땅할 나라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국민은 그 역사의식에서 크게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분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급 대우를 받으면서 과거사 진상규명,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한 고려대학의 강만길 교수입니다. 이분이 과연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좋을 만큼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지 저는 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어떤 국사학계 내에서 차지하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은 어떠한 학술적 토론도 없이,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떠한 실적 연구 성과의 토대도 없이 정치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저는 한국사 연구는, 국사학계는 의용학문화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와 함께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보급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의 정치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시킨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1910년에 이루어진 병합조약은 불법이다라는, 위법이다라는 그와 같은 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던가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조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그 이전 2, 3세기에 걸친 어떤 역사적 인과가 성숙하는 가운데서 생겨난 하나의 역사적 현상인데, 이것을 조약의 문제로 협의하게 초점을 맞춘 다음에 합법과 불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엉뚱할 뿐만 아니라, 조약의 체결 과정을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시에 순종 황제를 대리한 국무총리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통감 사이토를 상대로 해서, 사이토는 조선을 병합하라는 본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했죠. 그 사이토와 맞서서 협상을 합니다. 국호를 일단 보존해달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일본의 한 지명을 따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 한다. 그 다음에 왕호를 유지해달라. 이건 일본으로서 상당히 받아들이기에 난처한 문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추밀원을 비롯한 어떤 정계의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좋다, 이왕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조선을 다스렸던 이왕가라는 역사적 기억을 담은 왕실이 하나 창출이 되죠.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당시에 이왕실의 1910년대 언젠가 사진입니다만은, 한복판에 태황제 고종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 황제, 그 다음에 황태자 영친왕, 그 다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각각 순종 황제는 이왕, 이렇게 왕호를, 왕실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가리켜서 이제 이왕가가 창출되고, 그리고 이 세 분의 자식들을 가지고 공가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공족이라는 새로운 어떤 신분이 창출이 되어 가지고 일본의 황족에 편입되는 그와 같은 협상을 전제로 해서 1910년 병합조약이 성립한 거죠. 병합조약 제3조를 보면은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그 후예로 하여금 각 그 지위를 응하여 상당한 정칭 위엄과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지급한다 하는 이 협상의 결과로 병합조약이 맺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왕가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실하게 일본이 적주의가 부여한 지위와 명예와 세비를 향유했다. 그들이
추구했던 종묘 사직은 보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10년대 신문을 보면은 일본에 있던 황태자 영친왕이 한 번씩 귀국할 때마다 떠들썩하게 보고를 하고 각급 학교가 국기를 내걸고 휴교를 하고 환영의 대회를 만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실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 황실에 편입된 하나의 왕공족의 신분으로서 충분한 그들의 지위와 명예를 향유했고, 이것은 결국 1919년인가요? 1917년에 일본에 있는 영친왕과 일본의 황족인 그 마사코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해서 결혼하는 건 1919년인가 그런데요. 이 결혼 사건은 일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뭐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만, 결혼을 하게 되니까 황실 전범을 고쳐서 일본의 황족은 왕공족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조약을 신설해서 사실상 조선의 왕공족을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실질적으로 편입을 시키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1927년에 이 당시에 이왕 그 세자가 세자빈과 함께 유럽을 여행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각지의 왕가들이, 왕실들이 이왕의 행렬을 환영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백작의 용어를 썼는데요. 카운트와 카운트니스가 유럽을 여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실은 이왕가로 왕공적으로 그 신분이 바뀐 가운데 그 명예와 지위를 충실히 누렸고, 일본 제국주의는 그들이 약속한 병합조약 제3조를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모든 면에서 이 조약의 체결이 불법이었다고 당대인으로서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고요.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승만 정부.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은 일본과 말하자면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미 무효로 한다 해서 교묘한 어떤 그 정치적 타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미 60여 년에 청산된 문제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문제를 삼으면서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데,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이 학자들은 식민지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도 이 식민지기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조선 일제의 식민지로서 조선 그 지배의 특질과 유형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논의들을 해왔죠. 식민지기라는 용어는 일제 시대에도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막스주의적 어떤 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국주의가 세계를 분할하고 지배하는 그 결과로서 생겨난 식민지의 일환으로서 조선을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막상 그 지배 세력인 일본은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았고, 주로 학자들이 그런 용어를 써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식민지기라는 용어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제 연구 성과를 총괄하는 한국경제사라는 책을 쓰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식민지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정기라는 용어를 쓰겠다, 그렇게 제 입장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다 잘 아십니다만 영구병합, 동화를 지향했습니다. 일본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를 병합해서 일본화했듯이 이 조선을 일본의 신영토로 편입시켜서 일본으로 영구히 병합하고 동화를 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지배의 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 일본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죠. 차라리 일본을 조선을 일본과 친화적인 어떤 국가로서 남겨두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세력들이 이제 물러가고 일본의 군부 세력들이 이제 주도하면서 조선을 병합을 했을 때 그들은 영구히 일본 영토로서 병합을 하겠다, 동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본국과 동일한 사회 경제 제도를 이식을 했습니다. 사회 경제에 관한 한 처음부터 거의 완전한 동화가 사실상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정치는 갑자기 정치적 주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한다. 그래서 사회 경제는 동화를 시키고 정치는 차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제 지배 35년간의 특징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우리 조선인은 일본 국적의 신민이었습니다. 1912년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 감리교 대표로 미국을 건너갈 때 일본 국적의 그 여권을 발급받았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군부가 야심만만하게도 이 조선을 영구 병합 동화시키겠다는 판단 자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후의 동아시아 역사는 불행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 오랜 국가 형성의 역사를 갖는 독자의 문명국입니다. 비록 19세기에 현재의 세태하여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개혁할 능력을 상실하여서 일본의 그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뭐 다른 어떤 많은 식민지에서 보는 문자 그들의 그 콜로나이저 식민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구가 세계적으로 과밀한 지역이었어요. 조선 후기의 수전농업, 기타 그 반동사에 있어서 집약농업 발전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이었고, 따라서 일본인들이 여기에 건너올 땅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한 정도로 야심차게 일본 이민 플랜을 세웠습니다만은, 우선 건너올 일본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두 번째는 건너와서 정착할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이 철도 역전을 중심으로 한 16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1945년까지 약 한 70만 명, 전 인구의 3%가 못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45년 당시 약 한 270만이 되었습니다. 식민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오히려 식민을 당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중에 70만이 해방 후에도 남아서 오늘날 존재하는 제일교포의 원류를 이루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관계는 보통의 지배국가 식민지 사이에서는 잘 상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미술시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조선 지배는 단순한 수탈과 종속의 역사가 아니다. 수탈과 근대적 근대의 이식을 통해서 수탈을 해갔지만, 다시 말해서 고려청자 등을 반출해 갔지만은 동시에 한국인 화가와 한국인 어떤 중개상과 한국인 수장가가 성장을 하면서 전통을 개성하고 또 창출하고 나아가서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일제 조선 지배기는 조선인의 전통적인 문명의 저력, 그 토대가 다시 활성화되는 가운데 전통이 개성되고 창출되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그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35년간의 기간에 이와 같은 다이나믹스를 보이는데, 이런 다이나믹스는 다른 어떤 식민지의 나라에서 찾을 수가 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나 이집트나 이 몇백 년 지배를 받은 어떤 그러한 영국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의 모범을 이루는 그런 땅에서 이러한 다이나믹스는 매우 늦게 매우 느리게 관찰될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른바 식민지 조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식민지기라는 용어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저력에 바탕한 이 다이나믹스를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모셔간 것이 일정기인데요. 단순한 그 단어를 새롭게 쓰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언젠가 이 강의 한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독립운동사라는 개념, 기존의 개념을 폐기하고 완전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독립운동사는 반일본 민족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독립의 진정한 뜻은 주권 국민국가의 수립이죠. 한국인들이 주권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게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들었었죠. 뭐 북쪽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었었는데요. 뭐 어쨌든 조선왕조 시대가 있고 1910년까지, 그 다음에는 국권 상실기가 있습니다. 이게 1910년 8월부터 1948년 8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시대가 열린 것이죠. 나중에 한 30년 뒤, 100년 뒤에 후대 역사가들은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역사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운동이 끝난 것으로, 모든 독립운동사가 그렇게 쓸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1945년 8월 달에 일본의 지배가 종식된 그날에 마치 새로운 그 옛날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이후 미군이 진주하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북이 분단되는 시대를 현대로 넣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성립사와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역사 서술에 큰 혼란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 이 역사책을 다시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야망은 갖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 국권상실기, 대한민국 시대, 이렇게 간명하게 역사 시대를 나눠야 될 필요고, 그렇다면은 일제가 지배한 1910년 8월과 1945년 8월까지의 시기와 1904 이후 미국과 소련이 지배한 45년 8월과 48년 8월까지는 동질의 역사 시간입니다. 국권상실기라는 큰 어떤 그 역사 규정 안에 포섭될 동질의 역사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미군정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군정기는 우리나라 독립이 아직도 없었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런 웃지 못할 어떤 그 역사 인식이 생겨난 것이 이 시대 구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지배한 시기를 가지고 미군정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북한이 부르듯이 뭐 미제강점기라고 나는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군정기라고 부를진데 그 앞에 있는 그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일본의 지배기도 일정기라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 역사에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중기적 파동에 불과합니다. 35년이죠. 제 나이가 70입니다만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순식간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긴 역사에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체적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통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제도와 시장을 토대로 해서 전통을 개성하고 변형하고 또 새롭게 창출한 그 시대를 한국인이 주체가 된 새로운 역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정기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그들의 전통을 개성하고 변형하고 그리고 새롭게 창출해서 드디어 한국적 근대를 실천해 왔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앞으로 그 시대를 다양하게 주제로 접근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